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 제 4강입니다. 시작하고 벌써 4강이 왔는데요. 우리가 반려 문화와 반려 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가운데 선생님들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3강에서는 스마트폰 자체가 우리의 반려 취미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다시 디카시 형식으로 여러 선생님들께 그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방법도 반려 문화를 반려 문학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강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반려의 의미를 두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하나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주변의 강아지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직접적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PPT로 여러 선생님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 강의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서 찍은 사진, 그러니까 반려 취미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들을 반려 문학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했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이제 인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당신은 누구의 반려입니까? 이제 큰 제목은 살며 사랑하며 우리가 어, 살면서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 기대어서 살고 또 그 기대어진 어떤 것에서는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위로를 주고 어떤 사랑을 주고받나 이런 것들을 시인들이 쓴 시들을 직접 갖고 와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은 이런 반려 문학으로도 전환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인 수업을 해볼 건데요. 저는 그 반려 취미, 취미도 반려죠. 저의 반려 취미는 이제 반려 문학으로 이야기가 종종 되곤 하는데요. 특히 카메라 같은 것도 저는 많이 제 문학 속에서는 들어옵니다. 근데 이 옆에 이 파울 클레의 그림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문학인들의 얘기하기를 7살의 눈으로 세상을 지어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제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 파울 클레의 그림은 확실히 그 어린 동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병아리 뭐 이런 새들도 물속에서 살 수 있고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뭐 말미잘이나 이런 바다 풀 같은 것들도 그 하늘 속에서도 살 수 있고요. 인간의 손가락이 굳이 뭐 5개가 아니에요. 뭐 이래서 거기서는 이상한 것들이 전부 다 아름다움으로 치환이 돼서 대단히 예술적이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옆에 있는 그림도 어, 시인들에게는 그리고 문학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림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이런 것들을 보고 한번 떠오르는 생각대로 얘기를 해보는 것. 그것도 반려 미술이 반려 문학으로 전환되는 그런 한 과정이기도 하겠죠.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하여라. 사랑이 어디든지 가서 닿기만 한다면야,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어, 여러 선생님들은 사랑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닿기를 원하십니까? 어디 한번 우리 사랑이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하여라. 어떻게 우리가 닿을 수 있는지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사랑은 참 이상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기다리고, 이러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들을 쭉 나열해서 이제 그 층위를 쌓다 보면 사랑은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바라보았던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이상한 게임입니다. 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누군가 나를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서 매일매일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으쓱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나는
그 전화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시들어버리는 장미처럼 시들시들 시들어갔던 경험 없으십니까?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손해보는 사람이 이기는 정말 이상한 게임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는 쪽입니까? 받는 쪽입니까? 모두 다 아름다운 것은 다 똑같겠지요. 좀 이상하죠. 노인이, 아주 극노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도 또 역시 노인인 것 같은데요. 아버님 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문인수 시인이 정진규 시인의 상가에 가서, 정준규 시인이 직접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와서, 먼저 일필휘지로 쓴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시인지 뒷장에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 문인수 그의 상가에 다녀왔습니다. 환갑이 지난 그가 90이 넘은 그의 아버지를 안고 오줌을 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의 여러 요긴한 동작들이 노구를 떠났으므로 하지만 정신이 아직 초롱 같았으므로 노인께서 참 난감해 하실까봐 아버지 어이쿠 아이쿠 시원하시겠다 농하듯 어리광 부리듯 그렇게 오줌을 누였다고 합니다. 온몸 온몸으로 사무쳐 들어가듯 몸 갚아들이듯 그가 그렇게 아버지를 안고 있을 때 노인은 또 얼마나 작게 더 가볍게 몸 움츠리려 애썼을까요? 툭 툭 끊기는 오줌발 그러나 길고 긴 뜨신 끈 아들은 안타까이 땅에 붙들어 매려 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이제 힘겹게 마저 풀고 있었겠지요. 쉬, 쉬. 우주가 참 조용하였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저 개인적으로 참 아름다운 이건 사진이 아니고 이제 그림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은 제가 우리 아버지와 엄마의 이야기를 썼을 때 이제 문화일보에서 이제 신문에 났던 그런 사진인데요. 보고는 혼자서 참 혼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하면서 이제 평생을 사셨던 분인데 이상할 정도로 지금 90이 훌쩍 넘어가셨는데 왜 니네 아버지는 나를 안 데려가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싫어해놓고 왜 죽은 아버지가 당신을 데려가기를 원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면서 저 혼자 부부는 그런 거구나. 부부는 아마 애증이 좀 이렇게 얽히면서 특히 그렇게 60년 넘게 거의 65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그렇게 한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함께 살았던 것은 감히 자식들이나 타인이 끼어들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어떤 관계가 있구나. 정말 그것은 굉장한 문학이고 굉장한 왕조였고 굉장한 서사였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요. 요 밑에 저기 시를 읽어보면서 저희 엄마와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누구의 반려였고 우리 어머니는 또 누구의 반려였었는지 한번 집안 사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아, 손현숙. 아버지는 엄마를 진아 불렀다. 여보도 아니고 당신도 아닌 진아. 오빠들의 이름 끝자를 딴 엄마의 별칭이다. 진아. 손가락 빨듯 주머니를 훑치듯 아버지가 엄마를 잡아당기는 속내 빤했다. 배고플 때, 재떨이 필요할 때, 물 마시고 싶을 때, 제사 지낼 때, 화장실에 휴지 떨어졌을 때, 주머니 속 텅 비었을 때. 우리 아버지 진아 앞에선 평생 손가락 까딱 하지 않았다.
어느새 늙어 꼬부라진 진아 지팡이 짚고 아버지 앞에 섰다. 지금이라도 진아 부르면 늙은 엄마 예 하며 벌떡 일어설까. 코앞에 대령할까. 장례사가 아버지 몸 이리저리 굴리면서 비단옷 손과 다리에 꿰는 중이다. 입술 조금 당겨 웃는 듯 응석 부리듯 우리 아버지 죽어서도 태평하시다. 위에 두 시는 누군가 누구를 지켜냈던 이야기이고요. 뭔가 그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어, 끝까지 함께 간다는 것은 책임지고 지켜낸다는 의미가 더 깊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의 트라이앵글은 그렇다고 합니다. 열정이 바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친밀감이 되고요. 거기엔 반드시 책임감이 따라야 된다 그러는데요. 적어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리고 저 위에 문인수 시인이 얘기했던 시를 누이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끝까지 훌륭하게 키워냈던 아버지, 모두 다 함께 지켜내고 함께 바라보고 책임지고 수련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또 선생님들, 모두 다 이렇게 순정하고 순연한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긴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걸 아닐까요? 자, 순정하고 순연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어린 왕자가 어, 별로 돌아간 이유는 까칠하고 못됐게 굴었지만 어린 왕자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장미 한 송이를 돌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시 자기 별로 돌아가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그 발목 쪽을 아킬레스건을 이제 그 방울뱀에게 물려서 그 다음에 뭐 죽었다 살았다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것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걸거나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닐까. 쉽게 이루어지는 사랑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한다, 이런 것들에는 책임이라는 것도 따르고요. 그 책임이라는 것이 함께 됐을 때는 우리가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뭔가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 뭔가를 많이 내주는 사람, 뭔가를 걸었던 사람, 뭔가 더 많이 아팠던 사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기는 이상한 게임, 사랑.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려문화와 반려문학에 대해서 지금 연결을 시키면서 실질적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를 읽어보고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반려는 누구고 여러분의 어, 여러분은 앞으로 누구의 반려일까요? 여러분이 누구의 반려인지는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또 어머니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시 또한 참 기가 막힙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의자 이정록.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좋은 열매도 그렇게 다 의자에 앉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에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호박에 따기도 바쳐야겠다. 그것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위에 시는 이정록 시인의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데요. 물론 의자는 은유화된 이야기입니다. 뭔가 편안히 쉬는 것, 내가 어떤 경계도 하지 않고 몸을 의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뭐 시라는 거를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삶의 지혜, 뭐 삶의 어떤 그 깊이 이런 걸로 말씀을 하셨을 거고요. 거기에 정말 백미는 유머죠. 그래서 유머 있는 시 쓰면은 사람도 유쾌해지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정록 시인은 어머니를 소재로 굉장히 많은 시를 쓴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의자라는 시는 언제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내가 따뜻해지는 게 어떤 게 있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냥 의자에 대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시를 한번 구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려문학 의자가 나의 반려문학 의자로 어떻게 변환이 되고 은유화되는지 선생님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시는 선생님은 디카시 같은 거 안 쓰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고 이렇게 저도 5줄의 시를 썼는데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흙에서 돋아 하늘 물속으로 돌아가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저 하늘을 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사실은 또 물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에 뭐 만약에 이런 사진을 보고 쓴다면 벌에 관한 이야기, 뭐 해바라기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하늘은 물에 관한 이야기, 구름에 관한 이야기, 지상에는 집들이 있어서 이웃을 하고 있는 이야기, 뭐 이런 정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이 티카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얘기 아닐까요? 반려문화, 마음입니다. 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반려문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